불길한 소리. 별일이네. 한동안 발걸음도 안 하더니. 쓰다가 램프의 심지를 낮추면서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도자기 찻잔 밑부분을 손끝으로 돌리면서 생각했다.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지. 이번 설에 얼굴을 본 뒤로 꽃이 한창인 오늘까지 쓰다의 하숙집을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응, 좀 그렇게 됐어. 와야지 하면서도 너무 바빠서 그만. 하긴 바쁘겠지. 아무래도 학교에 다닐 때와는 다를 테니까. 요즘도 여전히 저녁 6시까지 근무하나? 뭐 대부분 그래. 뭐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 그대로 골아떨어진다니까. 공부는커녕 목욕도 제대로 못할 정도야. 나는 찻잔을 다다미 위에 내려놓고 졸업한 게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야위인 것 같은데 꽤 힘든가 보지? 내 대답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쓰다가 말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쓰다는 살이 좀 올라 보여서 은근히 약이 올랐다. 책상 위에는 흥미로워 보이는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연필로 쓴 주석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니까 부러우면서도 짜증이 났고 한편으로는 내 신세가 한스럽기도 했다. 넌 여전히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읽고 있는 그 책은 뭐야? 메모까지 하면서 꽤나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 말이야. 이거 귀신에 관한 책이야. 쓰다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남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귀신에 관한 책을 태평스럽게 읽고 있는 건 한가로움을 넘어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참. 나도 속편히 귀신이나 연구하고 싶은데 말이야. 매일같이 시바에서 고이시가와 구석까지 출퇴근하다 보니까 뭐 연구는커녕 내가 귀신이 될 지경이야. 참 생각할수록 한심한 일이지. 아, 그랬지. 깜빡 잊고 있었네. 새살림을 차린 기분이 어때? 에? 내 집이 생기니까 이젠 집주인이다. 뭐 이런 기분이 절로 들던가? 쓰다는 귀신을 연구하고 있어서 그런지 심리를 파악하는 질문을 했다. 글쎄, 주인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역시 하숙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살림살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몰라도 노수의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양철 대야로 세수하고 있는데 번듯한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리가 없지. 나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래도 주인은 주인이잖아. 이게 내 집이다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소유한다는 건 모름지기 애착을 동반하는 법이니까 말이야. 수다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 주었다. 학자라는 자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족속이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도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야. 허기야 명목상으로는 주인이기는 하지. 그래서 대문에도 내 문패를 달아놓기는 했어. 근데 집세를 내고 있는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 뭐. 벼슬아치로 치자면 글쎄 사무관 정도나 되려나? 뭐 적어도 직임관이나 주임관은 돼야 제대로 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냥 하숙할 때보다 귀찮은 일만 많아질 뿐이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시덥잖은 불평만 늘어놓고는 상대 눈치를 살폈다. 그가 조금이라도 동의하면 곧바로 그 다음 불평으로 이어갈 작정이었다. 하긴 진리는 그런 데 있는 건지도 몰라. 여전히 하숙생 신세인 나하고 새롭게 집을 장만한 자네는 서로 입장이 다를 테니까 말이야. 말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내 의견에 찬성을 해 주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불평을 좀 더 이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았다. 일단 집에 돌아가면 할멈이 끈으로 묶은 장부를 들고 나한테 온다고. 그리고 오늘은 된장이 얼마치, 무 2개, 뭐 강낭콩을 얼마치 샀다고 세세하게 보고를 하는 거야. 아주 귀찮아 죽겠다니까. 그렇게 귀찮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하숙생인 쓰다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할멈하고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런 건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죠. 사모님도 안 계신 집에서 부엌 일을 맡고 있는 이상 단 한 푼이라도 계산이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고집만 부리고 도통 내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냥 듣는 척하면서 대충 대답만 하면 되잖아. 쓰다는 마음이라는 것이 외부의 자극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심리학자답지 않은 생각이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니까. 세세한 회계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뭐 다음날 어떤 반찬을 준비할지 자세히 지시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난처하다니까. 적당히 재료를 골라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내 말이. 근데 이 할멈이 본인이 알아서 할 만큼 반찬에 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야. 그럼 자네가 지시하면 되겠네. 반찬거리쯤이야 별거 아니잖아. 그게 그렇게 쉬우면 왜 힘들다고 하겠냐? 나도 반찬거리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잖아. 내일 오미오스케는 무얼 넣고 끓일까요? 하고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어? 오미오스케라는 게 도대체 뭐야? 미소시로 말이야. 이 도쿄에서 온 할멈이라 도쿄식으로 오미오스케라고 하는 거야. 무얼 넣고 끓일까요? 하고 물으면 건더기로 쓸만한 재료를 차례차례 나열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우선 하나씩 생각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참 힘들게 먹고 산다. 자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원래 2가지 이상의 물건을 비슷한 강도로 좋아하거나 싫어할 경우에는 결단력이 느려지는 법이거든. 또다시 다 아는 얘기를 굳이 어렵게 말했다. 이렇게 미소시로 건더기까지 의논하는가 하면 별걸 다 참견한다니까. 또 먹는 거 얘긴가? 응, 매일 아침에 우메보시에 흰 설탕을 뿌려서 하나씩 꼭 먹으라는 거야. 그걸 안 먹으면 할멈 심기가 아주 불편해져서 말이야. 우메보시를 왜 먹으라는 건데? 모든 병을 다 막을 수 있대. 근데 할멈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아주 웃겨. 일본에서는 어떤 여관에 묵더라도 아침 식사에는 항상 우메보시가 나온다. 그게 효험이 없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습관이 되었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아주 잘난 체하면서 먹인다고. 하긴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습관이라는 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법이니까 말이야. 우메보시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야. 아, 너까지 할멈 편을 들 거야? 그럼 내가 점점 더 주인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냐? 나는 피우던 담배를 화로의 재 속으로 던져버렸다. 타다 남은 성냥들 사이로 굴러가더니 피스드만 일자를 만들었다. 어쨌든 완고한 할멈이네. 완고한 걸 넘어서 아주 미신에 빠져있는 할멈이야. 아마도 한 달에 2~3번은 덴즈인 근처에 있는 어떤 중한테 가서 조언을 듣나 봐. 친척 가운데 중이라도 있는 건가? 용돈벌이로 중이 점을 봐주는 모양이야. 근데 그 중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서 골치가 아파. 뭐 이번에 내가 집을 장만할 때도 어느 방향을 피해야 된다느니, 팔방으로 운수가 꽉 막혔느니 하는 바람에 얼마나 난처하던지. 하긴 자네가 집을 마련하고 나서 그 할멈이 들어온 거지?
일하기 시작한 건 이사할 때부터지만 약속은 미리 해 놓았거든. 실은 요스야의 처가에서 소개를 해준 할멈이야. 그 정도면 믿고 집을 맡겨도 될 거라고 장모님이 말씀하셔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자네와 결혼할 분의 어머니께서 신경 써서 골라주신 할멈이니까 그 사람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 사람은 믿을만 한데 미신을 너무 떠받들어서 놀랐다니까. 여하튼 이사하기 사흘 전에 그 중한테 가서 물어본 모양이야.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는 고이시카와 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면서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다는 거야.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중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리나 떠들고 말이야. 하지만 그게 장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장사하는 거니까 돈만 받고 적당히 좋은 말을 해주면 되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 아이, 화내는 건 아니고. 게다가 젊은 여자가 화를 입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멈이 얼마나 놀랐겠냐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에 젊은 여자라면 곧 시집 올 운호 집안의 딸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고 저렇게 혼자 걱정하고 있다니까. 하지만 아직 자네 집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 아, 그러게 말이야. 오기도 전에 저러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지. 우스갯소리인지 진지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나저나 요즘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서 들개들이 짖기 시작했어. 개들이 짖는 거랑 할멈이 무슨 관계라도 있나? 난 전혀 연상이 안 되는데. 쓰다는 아무리 심리학에 자신이 있어도 이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눈살을 조금 찌푸렸다. 나는 일부러 침착하게 차 한 잔을 더 달라고 했다. 이 찻잔은 싸구려다. 원래는 가난한 부사가 부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쓰다는 녹차를 새로 끓이지 않고 그대로 재탕해서 싸구려 찻잔에 가득 따라 주었다. 나는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마시고 싶지 않아졌다. 문득 찻잔의 밑바닥을 보니까 가노 모토노부풍의 말이 기세 좋게 달리고 있었다. 싸구려 잔과는 어울리지 않는 활기 넘치는 말 그림을 보고 감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시고 싶지 않은 차를 마셔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자, 마시게. 쓰다가 권했다. 이 말은 꽤 힘이 좋아 보이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갈기를 휘날리는 걸 보니까 야생만가 봐. 나는 차는 마시지 않고 말만 칭찬하고 있었다. 근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할멈에서 갑자기 개 이야기로 바뀌더니 이번엔 또 개가 말로 변한 건가? 자, 계속 얘기해봐. 어떻다는 건데? 이렇게 계속 묻는 바람에 차는 마시지 않아도 되었다. 아, 그래. 계속 얘기해 줄게. 그 할멈 말로는 저건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 동네에 변이 생길 징조가 틀림없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구만. 하지만 조심하라고 한들 딱히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 그럼 들개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짖는 거야? 사실 개가 짖는 거야 뭐 상관없어. 난 금방 깊이 잠들어 버리니까 언제 어떻게 짖는지도 잘 모를 정도야. 아, 근데 할멈의 잔소리는 내가 깨어 있을 때만 골라서 시작되잖아. 그게 귀찮고 시끄럽다는 거야. 하긴 제 아무리 할멈이라도 자네가 자고 있는 데까지 와서 조심하라고 하진 않겠지. 그러던 차에 내 아내 될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는 거야. 할멈의 예상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 문제야. 그래도 우노 집안의 따님은 아직 요스야에 계신 거 아니야? 자네 아내 될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그런 걸 걱정하니까 미신에 빠진 할망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집을 옮기지 않으면 약혼녀의 병이 빨리 완쾌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 달 안으로 방향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라는 거야. 참, 이 엉터리 점쟁이 말만 믿고 그러니까 아주 곤혹스러워. 정말로 옮기는 게 좋을지도 모르지 뭐. 아,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자주 이사를 하다간 파산하고 말 거야. 그나저나 자네 약혼녀는 괜찮으신가? 아, 자네까지 왜 그래? 설마 그 중요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사람을 그렇게 겁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묻는 거야. 자네 아내 될 사람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당연히 괜찮지. 기침은 좀 하지만 그냥 독감이니까 뭐. 독감? 쓰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이번엔 정말로 놀라서 말없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독감은 조심해야 돼. 이번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조금 전에 큰 소리와는 달리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속을 지나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왠지 알 수 없었다. 가느다란 바늘이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듯이 낮게 베어드는 목소리는 뼛속까지 울리는 모양이다. 푸른 유리처럼 드넓은 하늘에 눈동자만한 검은 점 하나가 딱 박힌 기분이었다. 그 점은 사라져 버리거나 녹아서 흘러가거나 산바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눈동자만한 점의 운명은 지금부터 쓰다가 하는 설명으로 결정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찻잔을 집어들고는 차갑게 식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조심해야 돼. 쓰다는 다시 같은 말을 같은 어조로 반복했다. 눈동자만한 한 점의 검은 빛이 한층 짙어졌다. 하지만 흐르거나 번지지는 않았다. 이거 왜 그래? 자네까지 불길하게, 응? 사람 놀라게 할 거야? 억지로 큰 소리를 내면서 웃어 보였지만 얼빠진 듯이 기운 없는 목소리가 무의미하게 울리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중간에 웃음을 뚝 멈췄다. 하지만 멈추는 게 더 부자연스러워서 그냥 끝까지 웃을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쓰다는 내 웃음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바로 얼마 전인데 내 친척도 독감에 걸렸었거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일주일 뒤에 폐렴으로 번졌고 결국 한 달도 못 돼서 죽고 말았어. 그때 의사 얘기가 요즘 독감은 아주 고약해서 곧바로 폐렴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 불쌍해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래? 아주 날벼락 같았겠네. 어쩌다가 폐렴까지 간 거야? 걱정이 돼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 뭐 특별한 원인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정말 그래야 되겠네.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을 하면서 쓰다의 눈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아직도 싸늘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아, 정말 싫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22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죽다니 너무 허무하잖아. 더더군다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말이야. 아, 여자분이었어? 그거 참 안 됐네. 근데 남편이 군인인가 보지? 남편은 육군 중위.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참. 상갓집에서 밤샘도 하고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 친정어머니가 어찌나 슬피 울던지. 당연히 그렇겠지.
딸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나. 마침 장례식 날은 눈발이 흩날리는 추운 날이었어. 연불이 끝나고 관을 묻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구덩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눈 때문에 머리가 젖을까 봐서 내가 우산을 씌워드렸어. 잘했네. 자네답지 않은 자상한 모습이었네. 너무 딱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다시 찻잔 밑바닥에 말을 쳐다보았다. 싸늘한 스다의 표정이 지금 나에게도 전염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죽은 여자의 남편이 궁금해졌다. 근데 그 남편은 무사한 건가? 남편은 구로키 부대에 있는데 부상도 입지 않고 아주 잘 지내는 모양이야.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가 있어. 일본에서 보낸 부고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부인이 남편한테 가 있었다는 거야. 가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죽은 아내가 만나러 갔다 이 말이야.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나러 갔었대. 아, 만나러 가다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만나러 가? 그러게 말이야. 죽고 나서 만나러 간 거다 이 얘기야. 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남편이 그리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재주를 부릴 수 있단 말이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 갔다는 걸 어떻게 해? 스다는 지식인답지 않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고집했다. 어떡하냐니? 자네 뭔가 직접 본 사람처럼 말을 하네. 이상한데? 자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물론 진심이야. 와, 이거 놀랄 일이네. 꼭 우리 집 할멈 같아. 할멈이고 할아범이고 간에 사실인데 어떡해? 스다는 점점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무래도 날 놀리려고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스다와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공이 달라졌지만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다. 나는 40명 중에서 꼴찌였는데 그는 항상 2, 3등을 벗어나지 않았던 걸 보면 나보다 36등만큼 머리가 명석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 쓰다가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나는 법학사라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귀신, 재앙, 운명 이런 뜬구름 잡는 생각을 제일 싫어한다. 하지만 스다의 두뇌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의리 때문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싶어졌다. 사실 귀신과 떠돌이 가마꾼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 스다의 모습을 보면 왠지 귀신이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활한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책상 위에 있던 책들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도 귀신에 관한 책이라고 대답했었다. 어쨌든 손해볼 것은 없다. 바쁜 나로서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후학을 위해 이야기라도 듣고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보아하니 쓰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눈치였다.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알고 봤더니 말이야. 그 아내가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맹세를 했다는 거야. 맹세? 무슨 맹세? 만일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가 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겠다. 이런 맹세. 그래? 반드시 영혼만이라도 남편 곁으로 가서 만날 거라고 했다는구만. 그랬더니 군인인데다가 호탕한 성격의 남편이 웃으면서 알겠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전쟁터 구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러고는 만주로 건너갔지. 그 후에 그 이야기는 완전히 잊어버렸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구만. 그렇겠지. 나 같으면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도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말이야, 그 남자가 떠날 때 그 부인이 이것저것 짐을 챙겨주면서 호주머니 속에 조그만 손거울을 넣어두었다는 거야. 그래? 근데 자네 아주 자세히 알고 있네. 음, 나중에 전쟁터에서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 전말이 밝혀진 거야. 그 남편이 그 거울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있었대. 그렇구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거울을 꺼내 무심코 봤다는데 항상 그랬듯이 그 거울에 지저분한 수염투성이 얼굴이 비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참 희한해. 이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다니까. 뭐가 말이야?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이 아니라 병으로 수척해진 부인의 창백한 모습이 쓱 나타났다는 거야. 좀 믿기 힘든 얘기지.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잖아. 나도 그 편지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 하지만 그쪽에서 편지를 보내온 날짜를 보니까 이쪽에서 사망 소식을 전하기 3주나 전이었단 말이야. 속일 만한 얘기거리가 바닥났다면 몰라도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중에 한가롭게 소설 같은 허풍이나 떨면서 고향에 편지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당연히 없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직 반신반의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섬뜩하고 기분 나쁜,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학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근데 그 거울 속의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대. 거울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머릿속에 전쟁터로 떠나올 때 아내가 했던 말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듯이 떠올랐다는 거야. 인두로 머릿속을 푹 지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편지에 적혀 있더라고. 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그래. 편지의 글귀까지 그대로 전해 들으니까 이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왠지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래서 시간을 따져 보았더니 아내가 숨을 거둔 시간과 남편이 거울을 쳐다본 시간이 일치했다 이 말이야. 그래? 이게 점점 더 신기해지는데? 이쯤 되자 정말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확인을 위해서 쓰다에게 물어보았다.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 쓰다는 아까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책을 꺼내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증명되는 것 같아. 법학사가 모르는 사이에 심리학자 쪽에서 귀신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젠 귀신을 우습게 여길 수도 없었다.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설 수가 없다. 모르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다. 귀신에 대해서만큼은 법학사가 문학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의 뇌세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뇌세포를 느껴서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야. 잠깐만, 난 그런 얘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컨대 이론상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나처럼 두뇌 회전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이치를 자세히 설명 듣는 것보다는 결론만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뭐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지.
이 책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 그 중에서 로드 브로엄이 귀신을 봤다는 얘기는 이 경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제법 재미가 있어. 자네 브로엄은 알고 있지? 브로엄? 브로엄이 뭐야? 사람이야? 영국의 문학자 말이야. 난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쓰다는 이런 인간과 학문을 논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지 아까 하던 이야기로 다시 화제를 돌렸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네 약혼자도 조심하라는 거야. 알았어. 주의를 좀 시켜볼게. 하지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만나러 가겠다는 맹세 같은 건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나름 익사를 부려보았지만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거 큰일이네. 집에 있는 할멈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조만간 그 할멈 보러 한번 갈게. 알았어.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꼭 와. 이렇게 말하고 하쿠산 고텐초의 하숙집을 나왔다. 어디서 치는 건지 종소리가 어둠 속에서 물결치며 고요한 하늘에 넘실거렸다. 11시로구나. 시간을 알리는 종은 누가 발명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집중해서 들어보면 묘한 울림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내 심장 박동도 넘실거리며 파도치는 종소리와 함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중에는 종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고 싶어졌다. 오늘 밤은 아무래도 법학사답지 않다고 생각하며 젠걸음으로 파출소 모퉁이를 돌자 찬바람이 몰고 온 굵은 빗방울이 얼굴로 툭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10여 미터 앞에 갑자기 흰 물체가 나타났다.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고개를 쑥 내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내 앞으로 다가왔다. 30초도 안 돼서 내 오른쪽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은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였다. 그들은 흰천에 덮인 귤 상자 같은 것을 막대기에 걸어서 앞뒤 양쪽에서 메고 있었다. 아마도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로 가는 모양이었다. 상자 안에 있는 것은 젖먹이가 틀림없다. 검은 복장의 사내들은 말없이 관을 메고 가고 있었다. 한밤중에 관을 메고 걷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듯이 거침없이 저벅저벅 걸어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신기한 듯이 쳐다보다가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깊은 밤이라 그런지 의외로 크게 울렸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는 사람도 있으니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운명이지 뭐. 타고난 운명을 어쩌겠어. 이런 대화였다.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내 옆을 지나치더니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빠르게 걷는 발소리만 빗속에 울려 퍼졌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병에 걸려 오늘 죽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26회나 속세 공기를 마신 자는 병에 걸리지 않고도 충분히 죽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4월 3일 밤 11시에 고쿠라 쿠미지를 오르는 것은 어쩌면 죽으러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왠지 오르고 싶었다. 언덕 중간에 잠시 서 있었다. 하지만 서 있는 것도 어쩌면 죽으려고 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죽는다는 사실이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서 있으나 걷고 있으나
계속 걱정이 되었다. 이대로라면 집에 도착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는 시험과 야구 때문에 죽는다는 걸 생각할 틈이 없었다. 졸업하고 나서는 펜과 잉크,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과 할멈의 잔소리 때문에 역시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내가 태평한 성격이기는 해도 인간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죽을 거라고 느낀 건 태어나서 오늘 밤이 처음이었다. 길을 걸어도 서 있어도 밤이라는 거대한 검은 존재가 나를 가두어 놓고 내 형체를 완전히 녹여버리고야 말겠다며 바싹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 나는 워낙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공명심에는 관심도 없다. 죽는다고 해도 특별히 미련이 남지도 않는다. 그런데 미련은 없지만 죽는 것은 정말 싫다. 죽고 싶지 않다. 죽는다는 것이 이토록 싫은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외투가 물을 머금어서 누르면 젖은 솜처럼 물이 새어나올 정도로 질척거렸다. 가다가 언덕 중간쯤에 이르자 붉은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까부터 보이던 건지 고개를 든 순간 보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빛 속에서도 잘 보였다. 처음에는 어느 집 문간에 세워져 있는 가스 등인가 싶었는데 그 불이 흔들흔들 춤을 추는 것이었다. 가을바람에 등롱이 흔들리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가스등은 아니었다. 저게 뭐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불이 움직이면서 비와 어둠 속을 파도처럼 누비며 다가왔다. 그리고 초롱불이라는 걸 겨우 알아차렸을 때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 불을 보자 문득 스유코가 떠올랐다. 스유코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이 불이 미래의 아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심리학자인 쓰다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붉고 선명한 끝부분이 풀린 밧줄 모양의 불이 그 순간 분명히 미래의 아내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불이 꺼진 순간 저절로 스유코의 죽음이 연상되었다. 내 이마를 만져보니까 식은땀과 빗물로 끈적거렸다. 나는 정신없이 걸었다. 언덕을 다 내려가면 좁은 골짜기 길이 나오고 그 길이 끝났나 싶은 곳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면 서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새로운 골짜기 길이 이어진다. 이 일대는 지대가 높고 적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게다의 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질퍽거렸다.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신발 뒤축이 땅에 깊이 박혀서 걷기가 쉽지 않았다. 꼬불꼬불한 길을 무작정 걷다가 나무 울타리 같은 게 급하게 꺾어지는 모퉁이에서 또다시 붉은 불빛과 딱 마주쳤다. 그런데 그 불빛은 순경이었다. 험한 길이니까 조심하세요. 순경은 그 불을 얼굴에 대일 정도로 가까이 대고는 이렇게 내뱉고 지나쳐갔다. 조심하라던 쓰다의 말과 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일러준 순경의 말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저 불이야, 저 불빛. 나는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 올라갔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별똥별 떨어지듯이 집으로 뛰어든 건 자정이 다 되었을 때였다. 희미한 램프를 한 손에 들고 할멈이 안쪽에서 급하게 나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리, 무슨 일이세요? 할멈의 얼굴이 창백했다. 할멈, 무슨 일 있어? 나도 큰 소리로 물었다. 할멈도 나도 상대방한테 무언가 얘기를 듣는 게 두려워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할 뿐 대답도 없이 한동안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물, 옷에서 물이 떨어져요. 할멈이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흠뻑 비를 머금은 외투자락과 중절모청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사정없이 다다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모자를 벗어 던지고 잿빛 코트를 벗어 한바탕 털고 내던졌는데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부르르 떨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나에게 할멈이 다시 물었다. 날이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할멈도 좀 진정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라니? 별일 없어. 그냥 비에 젖어서 그런 거야. 나는 되도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요. 조금 전엔 안색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된지인의 중한테 빠져 있는 사람답게 용케 관상까지 보는 모양이다. 할멈이야말로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덜덜 떠는 것 같은데. 나리가 뭐라고 돌리셔도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나리, 이건 농담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요스야에서 무슨 연락이라도 온 거야? 그것 보세요. 그렇게 아가씨를 걱정하시면서. 무슨 연락인데? 편지가 온 거야? 아니면 누가 왔다 갔어? 편지도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전보로 왔나? 전보 같은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봐. 오늘 밤은요, 짖는 소리가 달랐어요. 짖는 소리? 뭐가? 뭐가라니요. 날이 초저녁부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닙니다. 아, 참, 뭐가 말이야. 빨리 좀 말해보라니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개 말이에요. 개? 네, 개 짖는 소리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리가 미신이네 뭐네 하면서 제 말을 우습게 여기시는 바람에.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리도 집에 오시면서 아가씨가 아프신 게 신경이 쓰였지 않습니까? 할멈은 전곡을 찔렀다. 차가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가슴팍을 내리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걱정하면서 온 건 맞긴 맞는데 그것 보세요. 역시 그런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근데 할멈, 이 정말 예감이라는 게 맞는 거야? 할멈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제 경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야 까마귀 우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개 짖는 소리를 가지고 뭘 하는 건 할멈뿐인 것 같아서 말이야. 날이 아닙니다. 할멈은 무시하는 투로 나의 의심을 부정했다. 아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개 짖는 소리로도 잘 알 수 있답니다. 말보다는 증거라는 말이 있죠. 이거 뭔가 있겠구나 싶으면 틀림없어요. 그래? 늙은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 물론 우습게 여기진 않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할멈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개 짖는 소리가 정말 그렇게 잘 맞아? 아직도 제 말을 의심하시는군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요스야에 가보세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아, 걱정이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리가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까. 저, 이젠 고집 안 부릴게. 어쨌든 내일 일찌감치 요스야에 가볼게. 오늘 밤에 당장 가도 되지만 오늘은 안 됩니다. 저 혼자서는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왜라니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할멈은 스유코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걱정이야 되지만 저도 무서우니까요. 그때 때마침 어디선가 무언가 땅을 기어다니며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에그머니나 저 소리예요, 저 소리. 할멈이 한 곳을 응시하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음침한 소리였다. 결국 오늘 밤에는 그냥 여기서 자기로 했다. 여느 때처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여서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그것은 밝은 소리를 억지로 억눌러서 음울하게 만든 소리였다. 미친 듯이 날뛰는 소리를 우격다짐으로 침통하게 만든 소리였다. 자유롭지 못했다.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소리라서 본래의 음울한 소리, 자연스러운 침통한 소리보다 더 듣기 힘들었다. 이불 속에 귀를 파묻었지만 그 속에서도 들렸다. 귀를 내놓고 있을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었다.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한참 있으니까 어느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뚝 그쳤다. 이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사라지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가라앉지 않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 이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만은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이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맹렬히 신경을 날카롭게 할 뿐이었다. 천장에 둥그런 램프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이불 속에서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았다.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정말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평상시에도 움직였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만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오늘 밤만 움직이는 거라면 예산일이 아니다. 하지만 뱃속이 불편한 탓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른다. 오늘 퇴근길에 이케노하타에 있는 서양 식당에서 새우 튀김을 먹었는데 어쩌면 그게 탈이 났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럴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눈을 꼭 감아 보았다. 그러자 무지개를 가루로 만들어 흩뿌린 것처럼 눈앞이 오색 반점으로 어른거렸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떴더니 다시 램프의 그림자가 신경 쓰였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옆으로 누워서 중환자처럼 가만히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옆으로 돌아 눕자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장지문 옆에 할멈이 반듯하게 개어놓은 명주로 된 평상복이었다. 얼마 전에 요스야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스유코의 머리맡에서 여느 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때는 얼굴빛이 좀 안 좋기는 해도 웃음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본인도 이제 한결 좋아졌으니까 내일쯤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스유코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얹고 긴 머리가 반쯤 젖은 상태로 끙끙 신음을 내는 베개 위의 모습이 다가왔다. 정말 폐렴에 걸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랬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도 편지도 오지 않은 걸 보면 이제 병이 다 나은 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잠을 청했다. 눈을 감으니 스유코의 창백하게 야윈 볼과 쓸쓸해 보이는 푹 꺼진 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무래도 병이 낫지 않은 모양이다. 아직 소식은 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었다. 곧 올지도 모른다. 어차피 올 거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오나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였다. 날씨가 춥기는 해도 4월이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을 2장이나 덮고 있으면 잠들기 힘들 만큼 덥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손발과 가슴속은 피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손으로 몸을 더듬어 보니까 기름기와 땀으로 축축했다. 살갗 위에 차가운 손가락이 닿자 구렁이라도 기어가는 것처럼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오늘 밤 안에 소식을 전하러 누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누가 덧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다. 아, 드디어 왔나 보다.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두드리는 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다. 할멈을 불렀다. 할멈, 지금 누가 왔어? 내 말에 할멈이 대답했다. 내 날이 누가 왔어요? 나와 할멈이 동시에 출입구 쪽으로 나가서 덧문을 열었다. 순경이 밝은 불을 들고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요? 순경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인사도 하기 전에 다급하게 물었다. 나와 할멈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둘 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실은 지금 이 근처를 순찰 중인데요.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이 댁에서 나오기에. 이 말을 들은 할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뭐라 말하려 하는데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경은 나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화석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참 한밤중에 실례가 많습니다. 실은 요즘 들어서 이 근방에 사건이 좀 잦아서요. 경찰에서도 아주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댁의 대문이 열려 있고 뭔가 나간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온 겁니다. 순경의 말을 듣고 나는 그제야 휴 하고 숨을 내쉬었다. 목구멍에 걸려있던 구슬이 쑥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셨군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딱히 도난당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근데 밤마다 개가 지저대서 시끄러우시죠? 어찌된 일인지 도둑들이 이 부근에만 어슬렁거려요. 아, 개들이 도둑 때문에 짖는 거로군요. 잘 알겠습니다. 밤에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개 짖는 소리가 도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답이 기운차게 나왔다. 순경은 돌아갔다. 나는 날이 밝는 대로 요스야에 갈 생각으로 6시 종이 울릴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다. 비는 겨우 그쳤지만 길은 엉망이었다. 계달을 신으려고 했는데 굽이 망가져서 할멈이 수선 가게에 맡겼다고 했다. 구두는 어젯밤에 빗속을 걸어서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어쩔 수 없어서 삼나무로 만든 낮은 계달을 신고 요스야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착을 해보니 대문은 열려 있는데 현관문은 아직 잠겨 있었다. 집사는 아직 안 일어났나 생각하면서 부엌문 쪽으로 돌아서 들어갔다. 볼이 빨간 하녀 기호가 된장에 절인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고 있었다. 잘 잤나? 별일은 없고? 내 말에 놀란 하녀는 소매를 걷어올린 끈을 반쯤 풀면서 대답했다. 네. 내만으로는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거리낌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이 방금 일어난 얼굴로
네모난 화로를 정성껏 닦고 있었다. 어머나, 자네. 걸레를 든 채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자네. 라는 말로는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그 사람 어떻습니까? 많이 안 좋은가요? 다급하게 물었다. 개 짖는 소리가 도둑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어쩌면 병도 다 나았을지 모른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죽이고 장모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야 안 좋을 테지. 어제는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하고 힘들었지? 이건 예상과 어긋나는 대답이었다. 장모님의 표정을 보니까 좀 놀란 것 같기는 하지만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나도 조금 침착해졌다. 네, 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며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았다. 스유코는 지금 씻고 있을 거야. 어젯밤 중앙회당에서 열린 자선음악회인가? 거기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잠을 잔 모양이야. 독감은요? 아, 독감. 걱정해줘서 고맙네. 이제 완전히.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그럼 감기는 한참 전에 다 나았지. 따스한 봄바람에 안개비가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젯밤에 섬뜩했던 기분은 사라지고 지금은 마음이 한층 편해졌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너무도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특별한 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에 뛰어든 것이 민망해졌다. 근데 자네 웬일이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 있나? 장모님이 진지하게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럴듯한 핑계가 떠오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곧바로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네라고 내뱉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장모님이 바싹 다가왔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네라고 대답하고 욕실 쪽을 향해 외쳤다. 스유코, 스유코. 어머나, 누구신가 했네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스유코는 남의 속도 모르고 또 같은 질문을 해서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무슨 급한 볼일이 생겼다는구나. 장모님이 대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스유코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게 볼일이 좀 있어서 근처에 온 김에. 그럼 나한테 볼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장모님은 좀 미심쩍어 하는 표정이었다. 네. 그럼 벌써 볼일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일찌감치 서둘렀나 보네요. 스유코가 감탄하면서 말했다. 아니, 이제 가려고. 그녀가 너무 감탄을 해도 곤란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한 말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다.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일을 그르칠 뿐이다. 그래서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오히려 역공을 해왔다. 근데 자네 안색이 몹시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머리를 좀 자르시면 좋을 텐데 수염이 너무 많이 나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머리카락에 흙탕물이 튀었네요. 얼마나 정신없이 걸어오셨으면. 스유코의 말에 나는 등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그거 낮은 기다를 신고 와서 꽤 많이 튀었을 거야.
어머나. 장모님과 스유코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놀라서 소리쳤다. 겉옷은 햇볕에 말려달라고 맡겨놓고 계다를 빌렸다.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장인어른께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다. 화창한 날씨에다가 일요일이었다. 조금 겸연쩍기는 했지만 간밤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내 앞에는 버드나무와 벚꽃이 가득한 봄만 있는 것처럼 기뻤다. 가구라자카까지 와서 이발소에 들어갔다. 아내 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다고 뭐라 해도 상관없다. 사실 나는 무슨 일이든 스유코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다. 손님, 수염은 남길까요? 흰옷을 입은 이발사가 물었다. 스유코가 수염을 깎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수염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턱수염만 깎으라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콧수염만 남겨야 되겠다고 혼자 결정했다. 이발사가 물어볼 정도면 남겨둔다 해도 별로 눈에 거슬리진 않을 것이다. 세상에 참 멍청한 놈도 다 있네 그랴. 그렇지 않아, 젠? 이발사는 내 턱을 잡고 면도칼을 거꾸로 쥐더니 화로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겐이라는 남자는 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장기판 위에서 말 2개를 들고 계속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귀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도 다 옛날 말이야. 전기불이 들어오는 요즘 세상에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발사는 면도날에 붙은 털을 검지와 엄지로 닦아내면서 다시 겐에게 말을 걸었다. 근데 그건 말이여, 다 신경을 쓰기 때문이요.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끼니까 자연스레 귀신도 우쭐해져서 나오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여. 맞아. 신경을 쓰는 게 문제지. 괜히 담배 연기를 내쉬며 맞장구 쳤다. 근데 신경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요? 신경 말이야. 신경은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거야. 걔네 대답은 조금 막연했다. 걔는 읽다가 옆에 놔둔 책을 다시 펼쳤다. 뭐요? 소설이요? 아니야.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얘기만 있는 책이야. 그려? 조금 좀 읽어줘봐. 이발사가 요구했다. 너구리가 사람을 홀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구리가 그럴 수 있겠어? 그건 모두 최면술이겠지. 정말 이상한 책이네. 내가 조금 읽어줘 볼게. 한 번은 제가 오래된 팽나무로 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겐베 마을에 사쿠조라는 젊은이가 목을 매러 왔습니다. 뭐요? 너구리가 말을 하는 거요? 아무래도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너구리가 남긴 책이라는 거 아니요? 뭐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디? 내가 계속 읽어줄게. 걸음통을 디디고 올라가 목을 매달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일부러 팔을 흐느흐느하게 내렸더니 사쿠조는 목을 매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가 갑자기 팽나무의 모습을 감춰버리고는 아하하하 하고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그러자 죽으러 왔던 사쿠조는 기겁을 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속옷을 그대로 둔 채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거 재밌구먼. 그 다음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사쿠조를 홀렸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쿠조가 홀리고 싶어서 겐베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쿠조의 주문에 따라 제가 살짝 홀려준 것뿐입니다. 우리 너구리 일파가 쓰는 수법은 오늘날 의사들이 사용하는 최면술 같은 겁니다. 옛날부터 이 방법으로 아주 많은 사람을 속여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서양 너구리한테 배워온 술법을 가지고 최면법이니 뭐니 하면서 이걸 응용하는 자들을 선생님으로 떠받들고 있죠. 이런 풍조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일본인들은 우리 너구리들을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전국의 너구리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반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헤헤, 너구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지? 참 재밌구먼. 근데 너구리 말이 다 맞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홀리는 일은 없을 테니께. 나는 여기까지 대화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나도 어젯밤에는 너구리한테 홀렸던 것일까? 스스로에게 정나미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발소를 나왔다. 집에 도착한 것은 아침 10시쯤이었을 것이다. 문 앞에 검은색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좁은 격자문 틈으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 들어서자 스유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제 오셨나 보다. 장지문이 슥 열리더니 스유코가 따뜻한 봄날 같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뭐야, 집에 와 있었던 거야? 네, 당신이 가신 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와본 거예요. 그리고 할멈한테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들었어요. 그녀는 할멈을 쳐다보면서 쓰러질 듯이 웃었다. 할멈도 환하게 웃었다.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스유코의 웃음소리와 노쇠 같은 할멈의 웃음소리, 구리 같은 내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다. 온 집안에 밝은 기운이 넘쳤다. 제 아무리 겐베 마을의 너구리라고 해도 이렇게 큰 소리는 못 내겠지 싶을 정도였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 스유코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스다를 만났을 때 그날 밤의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소재구만. 내 책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줘. 문학사 스다 마가타가 쓴 유령론. 그 책의 72페이지에 있는 K군의 사례가 바로 내 이야기다.